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시청 전에 꼭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진솔한 인생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67세 은퇴자의 고백이라는 제목처럼 한 분의 솔직하고도 아픈 고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청취자 후회하는 노인님이 보내주신 이 진솔한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일부 마이너스 성공한 인생이라고 믿었던 시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67세 김정수입니다. 2년 전 은퇴한 전직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4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는 제 인생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대기업에 입사해서 차근차근 승진을 거듭했죠. 과장, 차장, 부장을 거쳐 임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연봉도 일반인들보다 훨씬 많이 받았고 회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재로 인정받았습니다. 후배들은 저를 롤모델로 여겼고 동료들은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집도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샀고 자동차도 수입차를 탔습니다. 아내와 두 자녀 모두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죠. 아이들은 좋은 대학에 보냈고 유학도 보냈습니다. 제 통장에는 항상 넉넉한 돈이 있었고 적금과 주식, 부동산 투자로 자산도 꾸준히 불려갔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나는 성공했다. 나는 승리자다라고 생각했죠. 은퇴 후에도 충분히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2부 마이너스 은퇴 후의 공허함.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느낀 것은 엄청난 공허함이었어요. 40년 넘게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회사에 갔는데 갑자기 갈 곳이 없어진 거죠. 처음 몇 주간은 좋았어요. 이제 자유다.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죠. 늦잠도 자고 평소에 못 봤던 TV 프로그램도 보고 책도 읽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니까 점점 무기력해졌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40년 동안 회사 일만 했던 제게는 다른 취미나 관심사가 거의 없었거든요. 아내는 자기만의 생활 패턴이 있었어요. 요가도 다니고 친구들과 모임도 있고 자원봉사도 하고. 그런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죠. 저는 김정수라는 개인이 아니라 회사원 김정수로만 살아왔다는 걸. 회사라는 정체성을 잃고 나니까 진짜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3부 마이너스 인간관계의 변화. 은퇴 후 더 충격적인 것은 인간관계의 변화였습니다. 회사에 있을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았어요. 부하 직원들은 물론이고 다른 부서 직원들, 심지어 외부 업체 사람들까지. 하루 종일 미팅과 약속으로 바빴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연락하는 사람이 하나둘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후배들이나 동료들이 가끔 안부 전화도 하고 식사 약속도 잡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니까 거의 연락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가끔 명절 때 형식적인 안부 문자나 받는 정도였죠. 그때 깨달았어요. 그 사람들이 좋아했던 건 김정수라는 사람이 아니라 임원 김정수의 지위와 권력이었다는 걸. 제가 더 이상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없으니까 관계가 끊어진 거죠. 정말 서글펐어요. 40년 동안 쌓아온 인간관계들이 모두 가짜였다는 걸 깨달았을 때. 4부 마이너스 가족과의 거리감. 더 아픈 것은 가족과의 관계였습니다. 회사에 있을 때는 항상 바빠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었어요. 주말에도 골프 접대나 회식이 있었고 평일에는 늦게 들어와서 아이들이 자고 난 후에야 집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때는 가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아내와 아이들이 풍족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게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은퇴하고 나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니까 어색했어요. 아내와는 할 말이 없었고 아이들과는 공통 관심사가 없었어요. 큰아들은 이미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고 둘째는 해외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가끔 연락은 하지만 깊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어요. 아내와는 더 심했어요. 40년 넘게 같이 살았지만 정작 서로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의 취미가 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전혀 몰랐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갑자기 집에 있는 제가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오브 마이너스 경제적 불안의 시작. 은퇴 초기에는 경제적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퇴직금도 받았고 연금도 있었고 그동안 모아둔 적금과 투자금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출은 계속되는데 수입은 없다는 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의료비, 생각보다 고정비가 많았어요. 그리고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도 점점 늘어났죠. 처음에는 괜찮다, 충분히 모아뒀으니까라고 생각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이대로 가면 10년 후에는 심각한 상황이 될 것 같았어요. 특히 의료비가 문제였어요. 나이가 들면서 병원에 가는 일이 늘어났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들이 많았어요. 치과 치료, 건강검진, 영양제. 한 달 의료비만 해도 상당했죠. 그래서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6부 마이너스 잘못된 투자의 시작.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저는 더 공격적인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안전한 적금이나 국채 위주로 투자했어요. 하지만 금리가 낮아서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못했죠. 그러다가 지인의 소개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조금씩 안전한 대형주 위주로 투자했는데 운 좋게 수익을 봤어요. 그 맛을 보고 나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이 정도로는 부족해. 더 큰 수익을 내야 해라고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점점 위험한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중소형주, 테마주, 심지어는 선물 옵션까지. 위험도가 높을수록 수익률도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 1년간은 운이 좋았어요. 주식시장이 상승세였고 제가 산 종목들도 대부분 올랐어요. 수익률이 30%가 넘었죠. 그때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나는 투자에 재능이 있다. 이렇게 하면 경제적 불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7부 마이너스 투자 중독의 늪.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보기 시작하면서 저는 점점 투자에 중독되어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식 시세를 확인하고 하루 종일 차트를 보면서 지냈어요. 증권사 HTS는 항상 켜놨고 투자 관련 유튜브나 블로그를 계속 봤죠. 아내와 대화할 때도 투자 이야기만 했어요. 오늘 어떤 종목이 올랐다. 내일은 뭘 살까? 이런 얘기만. 아내는 지겹다고 하면서도 처음에는 수익이 나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투자 금액도 점점 늘려갔어요. 처음에는 1천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수익이 나니까 2천만 원, 5천만 원. 나중에는 퇴직금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했어요. 그리고 신용거래도 시작했어요. 내 돈으로만 하니까 수익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해서 빌린 돈으로도 투자하기 시작한 거죠. 주변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듣지 않았어요. 나는 다르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8부 마이너스 첫 번째 큰 손실. 투자를 시작한 지 2년째 되던 해 처음으로 큰 손실을 봤습니다. 그해 초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주식 시장이 폭락했어요. 하루아침에 제 계좌 잔고가 반토막이 났죠. 하지만 저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이 바닥이다. 더 떨어질 리 없다라고 판단하고 추가 매수를 했어요.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물타기를 했죠. 조금만 기다리면 회복될 거다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시장은 예상보다 더 오래,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산 종목들 중에는 아예 회복되지 못하는 것들도 있었죠. 결국 그 해에만 3천만 원 넘게 잃었어요. 그동안 번 수익은 물론이고 원금까지 날린 거였죠. 하지만 그때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집착하게 됐어요. 잃은 돈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거든요. 부부-빚의 악순환. 큰 손실을 본 후에도 저는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돈을 투자에 쏟아부었어요. 잃은 돈을 되찾기 위해 더 위험한 투자를 했어요. 하루아침에 대박 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다녔죠. 테마주, 급등주, 심지어는 코인까지. 하지만 투자할 현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신용대출로 시작했는데 한도가 부족하니까 담보대출도 받았어요. 집을 담보로 해서 몇 천만 원을 빌린 거죠. 그 돈으로 또 투자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손실만 늘어갔죠. 손실이 날 때마다 다음에는 성공할 거다. 이번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또 빚을 내서 투자했어요. 악순환의 연속이었어요. 빚을 내서 투자하고 손실이 나면 또 빚을 내서 투자하고 2년 사이에 빚이 1억 원을 넘어섰어요. 이자만 해도 월 300만 원 이상 나가는 상황이 됐죠. 10부- 가족들의 반발. 제 투자 실패가 심각해지면서 가족들과의 갈등도 커졌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투자도 공부가 필요하다. 처음에는 실수할 수 있다면서 격려해줬죠. 하지만 손실이 계속 늘어나고 급기야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완전히 돌아섰어요. 당신 정신 나갔어요?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리고 집까지 위험에 빠뜨리다니. 아내는 매일 저와 싸웠어요. 투자를 그만두라고, 더 이상 손해를 보기 전에 정리하라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들을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이 잃었는데 여기서 그만둘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큰아들은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은 안 돼요라고 말했고, 둘째도 해외에서 걱정스럽다는 연락을 계속 보냈어요. 하지만 저는 가족들이 제 투자 철학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 내가 공부한 게 헛되지 않을 거다라고 믿었죠. 11부- 건강의 악화. 투자 실패와 가족 갈등이 계속되면서 제 건강도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밤에도 해외 주식 시장 때문에 계속 깨서 폰을 확인했죠. 식사도 제대로 안 했어요. 차트만 보면서 컵라면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어요. 혈압이 오르기 시작했고 당뇨 수치도 높아졌어요. 의사는 스트레스 관리를 하라고 했지만 투자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느 날은 가슴이 답답해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었어요. 다행히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의사는 스트레스성 흉통이라고 진단했죠. 그런데도 병원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주식 시세 확인이었어요. 그 정도로 중독되어 있었던 거죠. 아내는 제 건강을 걱정하면서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저는 의료비 때문에 꺼렸어요. 이미 빚도 많은데 병원비까지 나갈 여유가 없었거든요. 12부- 친구들과의 단절. 투자에 실패하면서 친구 관계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에게 투자 조언도 해주고 좋은 정보가 있으면 공유했어요. 몇몇 친구들은 제 말을 듣고 투자해서 수익을 보기도 했죠. 그런데 제가 큰 손실을 보기 시작하면서 친구들도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 투자 조언을 듣고 손해를 본 친구들은 아예 연락을 끊었어요. 30년 넘게 친하게 지내던 친구도 정수야, 미안하지만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고 말하더라고요. 모임에서도 점점 소외되기 시작했어요. 투자 이야기만 하는 저를 다른 친구들이 부담스러워했거든요. 결국 대부분의 친구들과 연락이 끊어졌어요. 제가 먼저 연락하는 것도 민망했고 친구들도 저를 피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60년 넘게 살면서 쌓아온 인간관계들이 몇 년 사이에 모두 사라진 거였어요. 13부 마지막 도박. 모든 관계가 무너지고 건강까지 악화됐지만 저는 여전히 투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더 큰 승부를 걸었어요. 모든 돈을 걸고 한 종목에 올인했어요. 그 종목이 오르면 그동안의 손실을 모두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그 종목은 계속 떨어졌고 결국 상장 폐지까지 됐어요. 하루아침에 남은 돈마저 모두 날린 거였어요. 5년간의 투자로 총 2억 원 넘게 잃었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뭘 하고 있었던 건지. 통장을 확인해 보니 잔고가 몇십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빚은 1억 5천만 원. 이때서야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4부 현실 직면. 모든 돈을 잃고 나서야 저는 현실을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67세에 빚 1억 5천만 원. 이걸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연금으로는 이자도 제대로 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자니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고 집을 팔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집을 팔면 전세금을 돌려주고 나면 빚을 다 갚을 수 없을 거였어요.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4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돈, 가족을 위해 마련한 집,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였어요. 아내에게는 정말 미안했어요. 평생 저를 믿고 따라줬는데 제 욕심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만든 거니까요. 아이들에게도 얼굴을 들 수 없었어요. 유산은커녕 빚만 남겨주게 될 상황이었거든요. 15부 가족의 실망. 제 투자 실패의 전모를 알게 된 가족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아내는 며칠간 말도 안 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40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아내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버린 상태였어요. 다시 시작한다고요? 67세에 빚 1억 5천만 원을 지고 건강도 안 좋은 상태에서 뭘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내의 말이 맞았어요. 현실적으로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큰아들도 실망이 컸어요.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가족을 생각하지 않고 혼자만의 욕심으로. 둘째도 해외에서 화상통화로 울면서 말했어요. 아빠, 왜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마음이 아팠어요. 16부 건강의 급격한 악화. 경제적 파탄과 가족 해체의 충격으로 제 건강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스트레스성 위염으로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없었어요. 조금만 먹어도 속이 아프고 토할 것 같았거든요. 불면증도 심해졌어요.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잤어요. 잠들려고 하면 자꾸 걱정과 후회가 밀려와서 잠이 안 왔죠. 혈압은 180까지 올라갔고 당뇨 수치도 위험 수준이었어요. 의사는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의료비가 부담되어서 미뤘어요. 어느 날은 집에서 쓰러진 적도 있었어요. 아내가 119를 불러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이라고 진단받았어요.
그런데도 가장 걱정되는 건 치료비였어요. 이미 빚도 많은데 의료비까지 나가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의사는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경제적 여건상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었어요. 17부 마이너스 사회적 고립. 경제적 파탄과 건강 악화로 저는 점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갔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는 이미 끊어진 상태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없었어요. 경제적 여유가 없으니까 어떤 모임에도 참여할 수 없었죠. 동창회, 동호회, 종교 모임, 모든 게 부담스러웠어요. 집에만 있다 보니까 사람과 대화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서 자책하고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서 자책하고 후회하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저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요. 그렇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어느 날 저에게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이 찾아온 겁니다. 한 달 넘게 연락도 하지 않았던 아들이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들의 목소리에 저는 문을 열어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제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은 계속 문을 두드렸고 저는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들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저희가 있잖아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속에 굳게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그날 밤 저와 함께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제 손을 잡고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지난 일은 다 잊고 이제 다시 시작해요. 천천히요. 저희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저는 아들에게 제 모든 잘못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가족을 힘들게 하고 제 인생을 망쳤다는 것을요. 아들은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고 이제라도 저희에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 걷기 시작했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의미도 없던 일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속의 공허함이 조금씩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는 저의 전화를 받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아내는 당신이 돌아올 줄 알았다고 말하며 저를 용서해 줬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성공한 기업 임원도 돈 많은 자산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자신을 찾은 것 같습니다. 회사라는 가면을 벗고 돈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김정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돈도 명예도 지위도 아닙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입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슴 아픈 사연을 함께 나누고 응원하는 감동사연 채널 사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을 들으며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느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